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제를 아십니까? 오늘은 그 2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르 꼬르비제의 건축사에 남을 그의 업적, 그리고 그가 만든 아주 독창적인 3개의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각각 건축사, 예술 이런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색다른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르 꼬르비제는 건축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외에도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르 꼬르비제는 1918년 동료 화가였던 아마데 오장판과 함께 순수주의 사조를 개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주의는 당시에 대단한 반향을 이끌었던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파, 큐비즘에 반해서 만들어진 퓨리즘에 해당되는 사조입니다. 사물의 디테일은 배제를 하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본질만을 추구하는 미술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흐름에는 첫 번째 보이는 자료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06년 그가 19살 때 그린 그림인데요. 소나무 연구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의미는 위에서 얘기한 순수주의의 미술적 양식과 또 건축가적 소양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 꼬르비제는 시계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미술을 좋아하고 또 미술을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장식미술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스승 샤를 레플라트니에가 건축가의 길을 권고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20년 그는 순수주의 화가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순수주의를 어떤 의미는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채택을 해봤습니다만 수많은 순수주의의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요. 또 아울러 옆에 보이는 잡지입니다. 에스프리 누보, 우리말로는 새로운 정신에 해당하는 잡지를 오장판과 함께 창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주의는 다른 변두리, 주변 얘기를 빼고 오직 오브제에만 또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에스프리 누보는 미술 사조에 대한 논의, 미술에 대한 논의뿐만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주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그가 건축 전문 잡지를 내는데도 또는 건축 전문의 단행본을 내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그가 1925년 파리 국제 장식 및 산업예술전에 에스프리 누보 전시관을 아예 만들어 전시를 했던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관의 건물뿐만이 아닌 인테리어, 조각, 가구, 집기 등 이 모든 요소, 모든 사물의 순수주의의 예술성을 담아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대성한 전시관으로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이때 큐비즘 작가의 그림도 같이 설치해서 오장판과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1918년에서 1925년까지 순수주의 작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2차 세계대전을 향한 여러 가지 국제적 움직임이 있었던 때입니다. 아울러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격변기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그가 건축가의 길을 걷는 새로운 소명감에 불을 당긴 바가 있고요. 또한 순수주의의 예술혼 또는 예술적 사조는 건축으로도 투영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의 작품 중에 하나는 산다는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을 생략하거나 배제한 마이크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는데요. 르코르비지에 노 부부가 여름용 별장으로 사용했던 집입니다. 초소형 통나무 집이고요. 프랑스 니스 해변, 지중해 해변이라 볼 수 있는 카반용이라는 마을에 지은 별장입니다. 르코르비지에가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작은 4평 남짓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르코르비지에가 한 2평 정도의 선실에서 객실에서 생활한 후에 설계하고 건축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의 장기인 모듈러 이론, 인체와 인간 행동의 패턴을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단 1cm의 허튼 공간도 없도록 공간을 압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공간 그리고 가구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고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적화를 도모한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좁은 4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또 침대 2개,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2개의 다목적 블록형 의자가 보일 겁니다. 이 의자는 또 뭐 작은 옷 또는 소물들을 보관하게 되었고요. 또 앉아서 쓰는 책상, 의자, 뭐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정신들은 당시의 유명인이었던 코코 샤넬이나 그레타 가르보 같은 명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요. 인근의 카바농 지역의 유명인들의 소규모 별장들이 계속 들어서서 관광 명소로도 각광을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1965년 8월에 79년의 자신의 생애도 바로 이곳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수영 중에 예기치 않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집은 2015년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는 르코르비지에가 추구한 극한의 효율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한 어찌 보면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현대 건축과 현대 생활에도 새로운 화두로 이때 제시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였을까 2016년 유네스코는 르코르비지에 건축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작품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여기서까지는 프랑스에 있는 건축물들이고요. 그리고 요 2곳은 스위스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독일, 인도 찬디가르, 그리고 일본의 현대미술관, 아르헨티나의 저택도 설계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그 대중들이 회색 도시의 주범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그리고 폄하될 수도 있는 무미건조한 건축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이러한 건축물들이 세계 7개국 17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작품으로 해석을 했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대중들은 큰 이견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면 그가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들은 우리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 또는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연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르코르비지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체파의 거두이지요. 그러나 르꼬르비제 역시 순수주의의 거두입니다.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파블로 피카소는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자신의 미술보다 르꼬르비제의 건축이 훨씬 더 진보했으므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한 아까 주거 환경 하에서의 인간 행동의 어떤 수치적 해석, 이 부분을 모듈러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듈러 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견이 있더라도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바꿀 만한 연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과학자들의 업적에 버금간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을 해주었죠. 세 번째는 세계적인 건축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로 봐도 되겠죠.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도 다다오는 아마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르꼬르비지의 영향으로 건축에 입문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세계 유명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안도 다다오는 르꼬르비지의 도안집을 우연치 않게 헌책방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도안집을 사기 위해서 며칠을 돈을 모아서 가서 그 도안을 입수를 하고 그리고는 르꼬르비지의 건축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지를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유럽으로 떠나지요. 결국 그가 도착한 시기에는 르꼬르비지에는 사망하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안도 다다오는 르꼬르비지에를 일생의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기 보이시는 의자의 이름이 RC3입니다. 이 의자 역시 르꼬르비지에가 그의 순수주의에 입각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정말 순수한 기능만, 의자로서의 기능만 담아놓은 의자가 되겠는데요. 이 의자를 굉장히 애용하고 중요한 발표 등에는 직접 공수를 하던 차에 싣고 다니던 해서 이 의자에 앉아서 발표 준비를 하던 실제 발표를 하던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분이 앙드레 말로이고요. 요 사람이 르꼬르비지에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당시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는데요. 르꼬르비지에 사망 이후 르꼬르비지의 추모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페이디아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반열의 예술가라는 평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와 교분을 나누고 또 그와 함께하고 또 그를 기리는 세계적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은 르꼬르비지에는 스위스 시골 마을의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음악의 길을 원했으나 르꼬르비지에는 그림을 좋아하고 또 고집해서 미술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장식미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라플라트니에는 르꼬르비지의 재능을 발견하고 시계보다는 건축의 길을 가기를 권하게 되지요. 그리고 젊은 건축가 샤팔라를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의 문화생으로 입문해서 건축의 기본기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샤팔라는 건축을 하려면 유럽 여행을 권고하게 되죠. 따라서 르꼬르비지에는 동방 여행을 떠나서 그리스 아테네의 판테온 신전 등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가 30대 중반 파리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건축가 오기스트 페레의 사무실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본인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때 파리에서 르꼬르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당시로선 되게 생소한, 건축에는 생소한 소재였고요. 철근 콘크리트와의 만남 이후에 르꼬르비지에는 많은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게 됩니다.
새로운 건축의 원칙도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고효율의 건축물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건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건축관에 담은 바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격변기에 바로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그리고 입체파의 피카소,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출현 등 정말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의 사교를 통해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본인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추구하여 온 건축가이자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일생, 또 그의 예술, 그의 건축물을 통틀어 봤을 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건축은 르고르비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과 사유의 대상이고요. 또 주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주거라는 본질에 대한 추구, 이런 부분들이 그의 건축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한 건축을 통해 인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싶어 했던 그의 가치관이 잘 투영되어 있는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는 예술과 건축에 대한 천재성과 신념, 그리고 단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의 업적은 20세기의 업적이었습니다만 21세기 그리고 미래까지 전해지는 그의 메시지가 있고 그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르꼬르비지에의 생애, 예술관, 건축관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 본질을 위한 나의 사유는 무엇이고, 또 그 사유의 결과물들을 나는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후학들이나 또는 우리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끝없는 메시지 또는 좋은 사례로 소개되어서 전체적인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도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